곧 있으면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아주 많은 대화들이 오가고 또 그래서 수많은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질 것이며 또 전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일들 또한 적지 않게 있을 예정입니다. 물론 최근 트럼프와 우리나라는 그 관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만약 트럼프가 이번에 한국과의 관세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또는 어떤 형태로든 에이펙에서 좋은 그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금 안 그래도 유럽, 일본, 한국 전 세계 어디 할 것 없이 심지어 자국 내에서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트럼프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도 백악관 안방에서 하는 것도 아닌 전 세계인들이 모두 보는 에이펙 회담에서 진행되는 사실 굉장히 큰 정치 이벤트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반드시 이번에 좋은 그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에게는 지금 자신이 그동안 만든 그 수많은 문제들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어떤 커다란 돌파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이 그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사실상 80% 가까이나 되는 돈을 어찌 보면 제대로 된 명분도 없이 그냥 달라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게다가 지금 미국에게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안보부터 반도체 그리고 조선업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현재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트럼프는 한국과의 관계가 매우 순탄치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에 한국에게 예를 들면 한국의 핵 원료 재처리 제재를 풀어주어 한국이 앞으로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길을 슬며시 열어주는 것과 같은, 사실은 마치 소설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혜택을 제시해야만 이번 에이펙 협상이 그가 원하는 그림으로 풀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놀랍게도 지금 워싱턴은 그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방법, 즉 이번 에이펙 회담에서 한국의 핵 원료 재처리 제재를 깜짝 풀어주는 궁극의 필살기를 돌파구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사용 후 핵 원료 재처리 관련 제재, 더 정확히는 현재까지 미국과 한국이 유지해온 123 협약의 핵심 내용들을 수정하여 앞으로 한국이 우라늄 등 사용한 핵 원료들을 재처리하여 사실상 핵무기를 자체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지난 1972년 체결된 123 협약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재처리 우라늄 농축 활동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현재 미국, 프랑스, 중국 그리고 러시아 다음으로 무려 세계 5위로 많은 원자력 발전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 많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엄청난 양의 핵 원료들, 즉 다시 재처리하기만 하면 고농축 우라늄 및 플라토늄 추출이 가능해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재료가 쌓여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핵 원료들을 재처리할 수 있게 되면 어마어마한 양의 플루토늄 등 핵무기의 원료들을 자체적으로 생산 및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앞서 나열한 세계 5위권 핵 역량 대표 국가들 1위부터 시작해서 미국, 프랑스,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우리나라 중에서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핵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우리만 그동안 이 123 협약에 묶여 있어 핵무기를 만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는 미국이 한국과 지난 수십 년간 유지해온 그 123 협약을 수정해서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동의 없이 자체 핵 원료 재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는 게 지금 전망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깜짝 정상회담 역시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내걸었던 유일한 조건은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고수하지 않고 이제는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해달라는 것이었는데, 만약 트럼프가 이제 한국이 핵무장하는 길을 열어준다면 더 이상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할 명분도 함께 사라져버려 그 둘은 북한 비핵화 문제는 완전히 폐기해버리고 만남을 가질 확률이 매우 높게 됩니다. 사실 한국의 이 핵원료 재처리 카드는 이미 지난 8월부터 해외 언론들에서 크게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로이터 통신에서 지난 8월 28일자 기사로 미국과 한국이 사용 후 핵원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을 보도했는데, 그 기사에서 지목한 시작이 바로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며, 또 같은 시기 세계 원자력 협회 역시 한국에 있는 26개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된 사용후 핵 원료들이 이제 미국과의 협약 수정을 통해 고농축 핵 원료로 재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을 전했고, 또 파이낸셜 타임즈 역시 그동안 유지되어 온 미국과 한국 사이 핵 원료 재처리 협약은 사실상 노예 계약이라는 비판을 담은 기사를 내놓았을 정도로 오는 에이펙 회담에서 미국과 한국이 이 안건에 대해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거의 확실하게 그 123 협약은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이며, 또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장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핵 원료 부분이 마치 지난번 미사일 사거리가 깜짝 풀렸던 것처럼 풀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만약에 진짜로 이게 현실이 된다고 하면 그땐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로 인해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강대국 순위가 완전히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재래식 군사력에 있어 세계 1위를 다투는 국가입니다. 다만 핵이 없다 보니까 글로벌 군사력 순위에서 5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이고, 또 사실 이제 북한과의 군사력 비교는 그 의미를 잃어버렸을 정도로 해군과 공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양쪽의 주력인 육군에서조차 북한군은 이제 그 양이나 질 모든 면에서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와 같은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한국군이 북한군을 완전히 괴멸시키는데 하루가 걸릴지 또는 3일이 걸릴지 정도만 논란이 될 정도로 이제는 완전히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북한도 그냥 가만히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상쇄해버리는 엄청난 치트키를 준비해왔고, 즉 바로 핵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벌써 50기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5위의 군사력에 세계 2위에 달하는 재래식 군사력을 가진 살벌한 군사 강국인 우리나라와 서로가 서로를 절대로 군사적으로 도발하지 못하는 대칭을 이루어 왔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는 이 한반도 내에서의 북한의 핵 독점이 끝나 미국과 러시아 사이, 또는 미국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상호 확증 파괴의 미니 버전처럼 되어버려 북한의 핵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공교롭게도 우리가 핵을 가짐으로써 어쩌면 한반도의 평화가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만약 향후 우리나라가 실제로 핵무기를 자체 보유하게 되면 한국은 단숨에 지역 핵 중견국이 되어 미국, 러시아, 중국과 맞먹는 원조 군사 초강대국에서 이제는 거기에다 핵까지 가져버려 이미 핵은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보다 훨씬 뒤처지는 프랑스나 영국 같은 기존의 군사 강국과의 격차도 정말 엄청나게 벌어져 버리게 되는데, 그런 군사력의 엄청난 점프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번 회담에서 그 123 협약이 수정된다고 해서 막 내년부터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72년 11월 24일 처음 체결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며 대한민국의 자체 핵 개발 시도에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되어 왔던 한미 123 협약이 이번에 처음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너무도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부디 이번에 미국과 우리 협상단의 이야기가 잘 풀려 되는 것도 없고, 하지만 동시에 안 되는 것도 없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지난번 우리 미사일 사거리를 깜짝 풀어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를 위해 커다란 선물을 줄 수 있기를 혼자 기대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의 미사일 기술부터 잠수함 기술까지 핵 투발 및 운용 기술력에 있어서 이미 세계 최고의 플랫폼을 넘치도록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리 멀지 않은 날 우리만의 자체 핵무기를 가지게 돼요. 이제는 핵 보유국들까지 포함 그 누구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날이 빨리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더 중요하게는 드디어 그 꿈에 그리던 끝판왕 보스급 무기를 손에 넣게 되어 지난 70년간 알아왔던 우리 국방부의 그 고통스러운 불치병인 후천성 나만 없어 핵무기 병이 치료가 되어 이제는 화력 걱정 없이 매일 밤 편안하게 두 발 뻗고 행복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아마 예전에 이 썸네일 보신 분들 아주 많으실 겁니다. 이건 제가 대략 4년 전쯤 만들어 올린 영상인데, 이때 존 티토라고 자신이 2036년 미래에서 온 군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토대로 근 미래 세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영상이었습니다.
혹시 이 존 티토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짧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미국에는 예전에 코스트 투 코스트라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보통 외계인이나 심령 사건과 같은 신기한 이야기를 다루는 정말로 인기 많았던 라디오였는데, 어느 날 여기서 혹시 미래에서 온 사람이 있다면 연락 달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전화 연결로 연락 온 소위 자신이 미래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는데, 그중 99%는 정말 여기서 언급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허접한 스토리에 재미도 없던 그냥 수준 떨어지는 주작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존 티토라는 사람이 전화 연결이 되었는데, 물론 이 라디오 프로그램 담당자도 그리고 시청자들도 당연히 실제로 미래에서 온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는 걸 모두 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그냥 다들 재미로만 듣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존 티토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도 설득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는 정말 산전수전, 김치전, 해물파전까지 다 겪어본 그 베테랑 진행자가 일부러 엄청나게 기습적이면서도 상대가 허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여러 번 던졌는데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너무도 완벽하고 설득력이 높아 오히려 그의 신뢰도를 높여주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또 그가 등장한 것이 지난 2000년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래의 사람들은 커다란 화면이 있는 인터넷 등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개인 장비들을 들고 다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즉 지금의 스마트폰과 놀랍도록 비슷한 기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애플이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인 아이폰 1을 발표한 것은 존 티토의 이 발언 6년 후인 2007년도입니다. 그 외 연도는 조금씩 틀렸지만 2015년경 엄청나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등장하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백신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이야기했는데, 다들 알다시피 실제로 2019년 코로나가 등장하며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 외 존 티토의 이야기들 중에는 나중에 보면 진짜 소름 끼치게 정확한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 존 티토는 자신이 다시 미래로 돌아가기 전까지 딱 2번 더 전화 연결을 했는데, 그와의 대화 내용들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레전드로 남아있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서프라이즈 음모론계에서도 가장 인기 많고 유명한 이름이 바로 이 존 티토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귀뜸해준 조만간 이 세계에 닥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한 가지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미국의 두 번째 남북전쟁, 즉 미국 내전입니다. 미국 중앙정부 중심 세력과 연방정부 중심의 반정부 세력 사이 거의 10년 가까이 벌어진 커다란 전쟁 이후 우리가 아는 그 미 합중국은 이제 사라지고 대신 5개의 거대한 연방 공화국들로 재편된 미 공화국이 미국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국에서 내전이 멈추자마자 그 직후 갑자기 이제는 3차 세계전쟁이 터져버리는데, 러시아를 주축으로 중국에다 놀랍게도 기존 나토국인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힘을 합치고 거기에 대항해 새로운 미국의 리퍼블릭과 영국 그리고 호주 등이 연합하여 서로 도시에다 무차별적으로 수많은 핵미사일까지 날리는 핵전쟁이 벌어지며, 그 결과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사망하고 대부분의 기관 시설도 파괴되어 지구 문명이 크게 후퇴하게 되는 시기를 겪게 된다고 존 티토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전 세계는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면서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이 지도와 같은 지금과는 매우 다른 세상이 곧 펼쳐질 것이라는 게 그 유명한 존 티토의 예언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 실제로 그 존 티토의 이야기를 100%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다른 예언들 이야기처럼 사실 그냥 꽤 흥미로운 재밌거리 이야기로 즐기는 것 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어쩌면 정말로 이 존 티토의 이야기들이 진짜로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상황들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 본토에서 발생한다는 그 심각한 내부 분열과 갈등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특히 트럼프의 등장 이후 그 안과 밖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미국의 위상과 세계 속에서의 위치, 그리고 정말 그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 내부에서의 분열을 들여다보고 그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는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미국 관련 강연자이자 벌거벗은 세계사 시리즈 최다 강연자이신 김봉중 교수의 책 위험한 미국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김봉중 교수는 물론 지금 전 세계인들 모두가 어쩌면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미국의 행보에 너무도 크게 놀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도 결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에 더해 이미 미국은 더 이상 예전의 미국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가 바라본 이 트럼프라는 인물의 핵심은 바로 분열입니다. 그는 미국 내 오랫동안 뿌리 깊게 존재해온 여러 가지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그 분열과 싸움을 조장하여 지금 그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라고 교수는 지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경상도, 전라도,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특히 정치적으로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갈등과 대립이 엄청 심한데 더해 또 거기다가 막 남자와 여자, 성별과 세대까지 그 분열과 싸움이 번져 정말 시끄럽기는 한데, 그 모든 것들이 미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은 일단 그 탄생 자체가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일명 멜팅팟 국가로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전 세계 모든 인종들이 모여들어 다들 그 나라의 주인으로 나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국가인데 더해 또 오늘날 그 50개 연방주들은 사실상 예전에는 모두 다 각자 독립적인 국가나 다름없던 곳들이 하나로 합해져서 지금의 미국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과거 링컨 시절에는 그 많은 주들이 이제는 남과 북으로 편을 나누어서 정말 살벌한 거대한 내전을 치른 후 결국 북부가 승리하며 간신히 봉합이 되어 이후 하나의 국가로 유지되며 잘 지내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국은 남과 북 그리고 각자의 주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지금도 매우 뚜렷하고 강한 국가입니다. 거기에 더해 유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초기 미국 백인 이민자들은 이후 남미나 아시아에서 온 이민자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이야말로 이 미국의 진짜 주인이라는 미묘한 선민의식도 강하게 깔려 있어 앞서 말한 그 모든 갈등과 대립의 바탕 위에 백인과 이민자 사이의 인종과 민족적인 갈등까지 더해져 사실 정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구동하며 운영되어 온 것이 신기할 정도로 나라 전체의 갈등과 분열의 요소들을 엄청나게 많이 품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렇게 미국 내 존재하는 그 수많은 갈등의 요인들 가운데 백인 보수주의자들을 중심으로 국내 다른 이민자들과 또 밖으로는 중국 외 다른 나라들을 적으로 돌리며 일종의 혐오와 적개심을 극대화시켜 그 갈등을 동력으로 지금 그 자리에 오른 것이라는 게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런 트럼프 때문에 지금 미국은 과거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렸던 그 평화의 시절의 종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래 고립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그것도 중국이나 러시아에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데다 또 미국 내에서 나는 천연자원 또한 너무도 풍부한 것을 넘어 가장 중요하게 그 거대한 태평양 때문에 사실상 거의 섬이나 다름없어 외국의 침공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천연 요새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기로 하고 대신 국제 싸움이나 정치 또는 심지어 세계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고 오직 경제적으로만 교류하며 행복하게 살기로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며 심지어 원조 초강대국 영국을 넘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세계 1차 대전 때도 끝까지 개입하기를 꺼려했고 또 2차 대전 때도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가장 마지막에 참전하며 최고의 승전국이 되었을 정도로 미국은 원래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싶어 했던 그런 자발적 고립국가였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의 핵심 승전국이 되며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어버린 유럽과는 달리 하와이 진주만 빼고는 본토의 그 어떤 생산시설도 피해를 받지 않았던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그냥 넘사벽의 온리원 세계 최강대국으로 그 위상이 높아져 버립니다. 즉 군사력 면에서도 2차 대전 당시 그 전쟁 중 소비된 모든 무기의 약 40%를 미국 혼자서 생산해 제공했고, 경제적으로도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은 전 세계 GDP의 무려 48%를 혼자 차지했던 그냥 넘사벽 국가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은 고립주의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로마, 다시 말해 전 세계 모든 국가들 위에 군림하는 리더 국가가 되어 달러를 통해 세계 경제의 흐름도 관리하고 또 막강한 군사력으로 세계 경찰 역할도 함께 하면서 그렇게 과거 고립주의와는 반대의 큰 형님 제국이 되어 자국의 성장과 안녕은 물론 세계 평화에도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대신 미국은 자기들의 아성에 도전하는 국가는, 즉 미국 GDP의 50% 정도에 근접하는 나라는 그 싹이 더 커지기 전에 완전히 짓밟아 놓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냉전을 잘 활용해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연합을 이끌어낸 후 이후 소련이 너무 커지자
1991년 소련 연방이 무너지고 해체되도록 한 것. 그리고 이제는 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동차와 반도체로 갑자기 엄청나게 돈을 벌며 미국 GDP의 50% 가까이를 따라잡으려고 하자 미국은 곧바로 플라자 합의와 미일 반도체 협의로 마치 스테로이드 먹은 대나무처럼 미친듯이 올라가던 당시 일본 경제 성장을 척추부터 끊어버려. 이후 일본은 지금까지 30년이 훌쩍 넘도록 당시의 후유증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치 세금을 내듯이 전 세계는 미국의 뜻에 따라 고분고분 움직여주고 또 미국도 전 세계 국가들의 경찰 역할을 하면서 세계 질서를 유지해주며 지금까지 왔는데 최근 들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랬던 미국의 위상과 또 그로 인해 평화롭고 질서 있었던 세계 정세가 지금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안으로는 미국을 분열되게 만들어 미국인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만들고 있고 또 밖으로도 마치 관세를 그날의 기분이나 자신의 선호에 따라 무슨 수산시장에서 생선 가격 매기듯 시가로 매기며 기존의 미국 외교 원칙들을 모두 깨는 황당한 모습을 보여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이웃 국가들은 물론 동맹들까지도 사실상 모두 적으로 돌리면서 또다시 과거의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는데 이전의 고립주의 시절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 미국은 내부로는 분열 없이 매우 평화롭고 안정적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의 미국은 그 안과 밖 모두에서 커다란 혼란을 일으키고 겪으며 너무도 불안한 상태에 있어. 앞으로 미국이 또 그래서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마치 어둡고 무거운 안개 속에 있는 듯 위태로운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트럼프의 미국이 어째서 저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또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어떤 길을 가게 되고 그 여파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 세계 정세와 글로벌 질서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를 면밀히 분석해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여기 소개하고 있는 김봉준 교수의 위험한 미국사의 경우 지금 트럼프 상황을 중심으로 미국의 건국부터 현재까지 지난 역사와 주요 사건들에 대해 마치 책으로 너무도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TV 프로그램을 보는 듯 친절하고 명확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세계 정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 뉴스를 보시면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들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앞에 소개한 존 티토가 말했던 그 인류의 미래, 즉 미국이 극심하게 분열된 후 결국 제2의 남북 전쟁으로까지 치달은 다음 이후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미국은 사라지고 또 이어서 세계 3차 대전까지 일어나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희생될 것이라는 그 너무도 무서운 이야기는 물론 허구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는 하지만 어찌된 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곧 실제로 그 시나리오대로 커다란 사건들이 벌어질 것만 같아 그게 마냥 흥미거리 이야기로만은 느껴지지 않는 요즘입니다. 김봉준 교수는 책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가진 그 엄청난 가치를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한창 싸우고 있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도 우리나라는 가장 가까이 두어야만 하는 최고의 국가이고 또 유럽을 포함 중동 등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우리가 가진 넘사벽의 기술력과 또 우리의 문화를 너무도 원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돌아봐도 우리처럼 모든 걸 두루 갖추고 있고 또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봉준 교수의 그 지혜로운 조언처럼 우리 모두가 일단은 우리 자신이 가진 그 능력과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여 그걸 무기로 지금 너무도 혼란스러운 이 세상과 현명하게 잘 싸워서 언젠가 이 모든 혼란의 폭풍과 안개가 거치고 나면 그 새로운 세상에서 최후의 승자로 우뚝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얼마 전 어떤 외국분께서 한국에 사다리차 쇼츠를 한 편 올리셨는데 그게 거의 2천만 뷰나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이사 시스템 중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이 바로 사다리차입니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이 저층이라 보통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직접 옮기기 때문에 보기 매우 힘든 광경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모두가 다 아파트에 살고 있어 때로는 종종 20층이 넘어가는 엄청난 높이까지 너무도 가늘고 긴 사다리가 연결되어 그 위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무거운 가구와 짐들이 오르내리는 광경은 물론 우리 입장에서야 이걸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봐와서 별 감흥이 없겠지만 이걸 처음 보는 외국인들의 경우는 엄청나게 놀라고 합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속도로 이사가 가능한 방법, 즉 우리 한국인들의 적성에 가장 만족스럽도록 이삿날 일처리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문화입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이건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실제로 그건 분명 어젯밤에 자기 전에 주문했는데 오늘 새벽에 이미 배송이 와 있는 좀 너무 심하게 빠른 우리나라의 택배 서비스나 또 그 택배 역시 반품을 하려고 접수하고 밖에 내놓으면 불과 반나절 만에 택배 요정이 가져가 버리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또는 다른 나라 전차들의 경우 주문하면 보통 빠르면 5년에서 10년도 걸리는 것을 우리나라 전차와 자주포들은 주문이 들어오는 동시에 이미 몇 개월 후 그 첫 인도분이 현지에 배달이 되는 등 우리나라는 그게 택배든 무기든 물건 제작이든 가리지 않고 그게 뭐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린 빠르기도 빠르지만 그 일처리나 만드는 물건의 퀄리티도 최고입니다. 즉 우린 그저 급하게 서둘러 빠르게만 뭘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여 그 만족도를 최대치까지 높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속도와 효율 그리고 일 마무리의 퀄리티까지 무엇 하나 놓치기 싫어하는 욕심쟁이 우리 한국인들의 성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가 한 곳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사 서비스입니다. 참 우리처럼 이사 많이 하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이사를 할 때 직접 박스를 구입해 짐을 일일이 다 싸고 트럭을 빌려 운전까지 해야 하는 등 그 과정의 처음부터 마지막 정리까지 모든 걸 다 직접 해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도 이런 걸 해주는 업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비용이 대략 약 45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미 이것마저도 너무 높아서 엄두가 나지 않는데 여기에다 또 우리나라처럼 완벽하게 이사를 하려면 패킹 서비스 업체를 따로 골라야 해서 그것 역시 약 150만 원 가량 추가로 들어가고 또 그게 장거리 이사일 경우에는 적게는 600만 원에서 많게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추가 비용이 붙어 미국에서 한번 이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도 힘이 들고 비싼 커다란 일입니다. 그런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받는 이사 서비스는 약간 거짓말처럼 편하고 저렴하며 모든 부분에서 완벽합니다. 우리는 그냥 몸만 이동하면 될 뿐 단지 집만 옮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대로 완벽하게 새 집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모든 게 바로 한국의 전매 특허인 포장 이사 시스템 덕분입니다. 다들 경험이 워낙 많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의 이사는 대략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사 날이 되면 아침 일찍 건장한 성인 남성분 4-5분께서 집으로 방문하신 후 각각의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집에 있는 물건들을 뽁뽁이 같은 걸 사용해 한 개 한 개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담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패킹 작업이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도 가구나 물건에 스크래치 하나 나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포장이 된 후 그 다음에 그 짐들을 모두 다 커다란 트럭 안으로 차곡차곡 채워 넣은 다음 이제 그 트럭은 새 집으로 이동을 합니다. 보통 이때가 점심시간쯤 되어서 이사회사 아저씨들도 또 우리들도 이때 이동을 하며 간단하게 점심을 먹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신 후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 보면 이미 아저씨들께서는 트럭에서 짐을 모두 다 꺼내온 후 그걸 원래 순서의 역순으로 조심히 풀어서 새 집에다 세팅을 해주시는데 앞서도 말했듯 정말로 원래 집이 그대로 여기로 옮겨온 듯 너무도 완벽하고 똑같이 마치 집만 바뀌고 그 생활 그대로가 옮겨온 것처럼 짐을 풀어주십니다. 그 외에도 이사를 하며 벽걸이 TV나 에어컨도 해체하고 다시 설치해 주시고 필요 없는 가구들도 다 알아서 버려주시기까지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든 서비스들이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사 서비스 업체들 가운데 얼마나 이사에 진심이며 또 자신이 있으면 이사 도중 파손이 발생할 경우 그걸 본사에서 100% 책임지는 제도로 운영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아정당입니다. 모델이 무려 원빈입니다.
아정당 이사는 본사에서 100% 보장하는 본사 책임제로 이사하다가 TV나 냉장고 같은 것이 파손될 경우 본사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며 또 이사 당일 불만족 시에는 전액을 환불해주는 보장 이사라는 것도 가능하며 견적을 받을 때에도 365일 밤 10시까지 비대면으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청소 시스템도 체계적인데 일단 고온 스팀 초강력 살균기로 바닥부터 천장까지 소독을 해준 다음 마루나 카페트 같은 곳들도 다 전문 장비를 사용해 청소를 해준 후 그렇게 청소를 받은 후 이후 3일 동안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방문해 AS를 해주는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아정당 이사 청소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꼭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정당과 지원금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우리가 보통 이사를 하면 약정이 끝난 정수기나 가전 또는 인터넷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현금 사은품을 최대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 소개한 아정당의 경우 전국 가입자 수로 1위로 최대치의 현금 사은품 지원이 가능하고 만약 다른 곳보다 그 혜택이 적으면 그 차액의 120%를 보상해 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청이 그냥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TV가 최대 48만 원, 정수기의 경우 최대 30만 원으로 그래서 총 78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이사하면서 설치를 하면 그날 하루도 걸리지 않아서 현금 78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액수도 액수지만 너무도 쉽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어 우리 한국의 이사 문화와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참고로 앞서 설명한 그 지원금들은 나라에서 정해준 혜택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꼭 신청해서 놓치지 않고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추후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유명한 아정당에 연락해 알아보시고 또 잊지 말고 지원 가능한 모든 현금 혜택들도 꼭 다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이사는 아주 커다란 행사입니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집인데 그 집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삿날 아무 문제 없이 마치 물이 흐르듯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무엇보다 가족들이 기분 좋게 이사를 마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완벽한 이사 시스템이 존재하는 곳,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르며 또 가장 스트레스 없이 이사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덕분에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늘 당연하게만 생각되던 그 부분이 우리 삶에서 사실은 얼마나 고마운 부분인지 한 번씩 생각해보고 그런 면에서 여기 아정당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퀄리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믿을만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사하실 때 꼭 한번 알아보시고 다들 깨끗한 새 집에서 아주 기분 좋게 새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저 UFO처럼 옆에서 날아와 갑자기 위로 솟구치며 허공에서 무언가를 때려 폭발시키는 것들, 그리고 사실 미사일의 궤적이라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유연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을 그리며 바쁘게 하늘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무기의 이름이 바로 아이언돔입니다. 한국어로 직역하자면 철의 바가지, 즉 이 철바가지를 뒤집어서 어떤 지역 위에다가 동그랗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방호막을 만들어 외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모두 격추하는, 사실 날아오는 총알을 총알로 막아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근대 무기공학 기술의 꽃같은 최첨단 대공방어 무기입니다. 이 아이언돔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영토가 작고 인구까지 적은 데다 정말 온 사방이 미사일 부자 적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자국의 하늘을 방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편인 이 아이언돔을 개발해 이스라엘 국토 여기저기에 촘촘하게 박아놓고 활용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있었던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들도 거의 99%에 가깝게 이 아이언돔이 모두 막아내면서 그 실제 방어 효과가 이미 충분히 증명이 된 엄청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철바가지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배치됩니다. 아니, 이미 배치가 끝났습니다. 최근 어떤 일인지 미 국방부는 랜디 조지 미 육군 참모총장이 주한미군 부대를 방문하는 장면을 공개하면서 그 뒤로 미국판 아이언돔인 IFPC가 배치되어 있는 장면을 노출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아이언돔의 경우 이스라엘의 방위 산업체 라파엘과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인데, 그 아이언돔이 최초 개발된 것이 지난 2007년인 반면 이 IFPC는 지난해 처음 그 존재가 공개된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형 근거리 미사일 요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요격 성능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무기로,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설명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 IFPC는 어떤 한 회사가 개발해서 미 육군에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닌 아예 미 육군이 여러 군수 기업들을 팀으로 짜 모아서 작정하고 만든 사실 굉장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미 군수 산업의 심장과 척추와도 같은 록히드 마틴과 보잉은 물론 차세대 록히드 마틴이 될 확률이 높은 최첨단 밀리터리 드론 제조사인 엔듀릴까지 포함하여 거의 무슨 올스타전과 같은 최고의 기업들과 두뇌들이 힘을 합쳐 완성해낸 꿈의 대공방어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데 이 IFPC가 그렇게 대단하긴 한데,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는 어째서 이 귀한 최신식 최첨단 무기를 그것도 딱 지금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 배치했느냐는 것입니다. 즉, 최근 들어 이 IFPC의 주한미군 배치 외에도 마치 날개를 이식받고 하늘을 날고 있는 에어리언처럼 너무도 멋있게 생긴 미군의 최첨단 무인기이자 전세계 군사 드론계의 조상님이신 그 이름조차 무시무시한 사신 MQ-9A 리퍼가 최초로 지난 7월부터 주한미군에 순환 배치되기 시작했고, 또 올해 초에도 미군의 최신 정찰 플랫폼인 하늘의 눈 아테네 R 역시 최초로 주한미군에 배치가 된 것에 더해 얼마 전에는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폭격기가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합동훈련에 참여해 훈련을 한 데 더해 미 태평양 함대 항공모함 타격군의 일부인 USS 칼 빈슨 또한 부산항에 입항한 적이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최근 들어 주한미군에다가 미국이 가장 아끼는 최첨단 전략 무기들을 아낌없이 배치시키며 지금 주한미군을 무섭도록 강화시키는 현상이 설명해주고 있는 그 배경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만큼 최근 이 주한미군의 가치가 이제는 미국에게 너무나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에게, 그리고 앞으로의 미국에게도 가장 중요한 지상 과제는 바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의지와 동력을 하루빨리 끊어놓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예전에는 중국이 앞으로 미국의 패권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보도 같은 걸 보면 막 웃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또 그때의 미국은 지금의 미국과는 조금 많이 다른, 뭐랄까 전성기 시절 타이슨과 같은 그 어떤 빈틈조차 없는 완전 무결한 최강자의 느낌이어서 누가 감히 미국에게 대항하는 것조차 거의 불경스럽게 보일 정도로 당시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그 위상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는데, 어떻게 된 게 이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쩌면 정말 앞으로 중국이 실제로 미국에게 치명적인 위협으로 부상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믿기 힘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트럼프 임기 때부터 시작해 미국은 중국에게 관세 전쟁이라는 것을 시작하고, 또 반도체 관련 첨단 기술과 부품 수출을 금지시키며 이제 미국이 중국을 단지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체면을 구겨서라도 중국의 경제를 꺾어놓고 또 군사력 발전을 저지시키려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 앞에서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미국의 그 관세 정책과 첨단 반도체 기술 및 부품 수출 금지 정책은 효과가 꽤 있었고, 그래서 중국의 성장에 적지 않은 브레이크가 걸리며 꽤 성공적이었긴 했지만, 대신 이제는 미국이 중국을 실제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는 어떤 다급함 같은 것을 공개적으로 노출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국을 싫어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리고 대부분 세계인들 역시 중국을 너무도 싫어하는 것과도 별개로 중국은 강합니다.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그 강함이라는 건 가장 원초적인 차원에서 바로 군사력에서 승부가 나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게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덩치를 키워가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과, 또 그래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군사력의 확장을 저지하고 그걸 효과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자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중요한 과제의 핵심 열쇠는 바로 우리 한반도에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주한미군에게 달려 있습니다. 현 시점 우리나라는 단지 미국의 동맹이나 우방 같은 존재가 아닌 미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구원자라고 보아도 크게 과장이 아닐 정도로 너무도 중요한 국가입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엄청 가깝게 지내면서 어쩌면 과거 소련 연방보다 더 크고 강력한 일종의 새로운 공산주의 전선을 이루고 있는데, 중국 혼자서야 아직 많이 어렵지만 그 셋을 다 합하면 이제 미국 혼자서는 그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실제적 위협이 됩니다. 즉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이 또 다른 냉전에서 미국과 미국에 대항하는 그 3개국 사이, 그걸 군사력으로 보아도 또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도 절묘하게 그 딱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즉 누가 이 대한민국을 자기 편으로 갖느냐에 따라 그 거대한 힘겨루기의 승부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럴 일은 앞으로 1000년이 지나더라도 절대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만약 미국과 관계를 끊고 중국과 손을 잡으며 과거 미국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던 그 수준만큼의 동맹을 맺는다면, 사실 그때부터 미국은 이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패권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패권을 지키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또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눈치 빠른 일본의 경우 미군이 빠진 혼자서는 사실 한국군도 막아낼 수가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힘을 합해 위협한다면 아예 승산이 없기 때문에 저항하기보다는 이쪽으로 재빨리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마치 도미노처럼 저 아래 수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이 새로운 동맹에 자발적이든 반강제든 합류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런 상황이라면 미군의 지원이 빠져버린 대만 같은 경우 역시 아예 그 어떤 저항 자체도 없이 아주 평화롭게 중국의 땅으로 편입이 될 겁니다. 하지만 너무도 다행히 미국은 대한민국을 동맹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단일 동맹국입니다.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동맹입니다. 게다가 이 주한미군은 그런 방어적인 전략적 가치 외에도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북경과 상해를 모두 다 30분 컷 미사일 및 전투기와 폭격기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는, 말하자면 중국이라는 거인의 급소인 그 목 아래 날카로운 칼끝을 대고 있는 것과 같은, 정말 중국으로서는 이게 너무 불안하고 괴로운 수준의 무서운 위치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 미국에게 주한미군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마치 미국 본토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화하고 지켜내야 할 제일 중요한 지역이며 요새이자 미국의 세계 패권 수호의 최전선이자 동시에 최후의 보루가 바로 이 한반도이고 또 주한미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난번 이 주한미군 부지의 소유권을 달라는 정말 얼탱이 없는 말을 한 것은 물론 그 실현 가능성조차 없는 트럼프다운 괴짜스러운 말이긴 했지만, 한편 그건 지난 임기 때부터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폄훼하면서 틈만 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반대로 이제는 주한미군이 미국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높은지를 뒤늦게 깨달아 부동산 사업가 출신답게 그걸 소유하고 싶다고 표현함으로써 미국에게 있어 주한미군의 그 엄청난 가치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 변화가 간접적으로 드러나 버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창 시끄러운 관세 협상 이후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 주한미군 관련 협상, 또 방위비 관련 협상을 앞두고서 최근 들어 너무 높아진 한국의 국제 위상과 군사력 때문에, 그리고 단지 방위비 부분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대중국 역할 강화와 거기에 따른 대한민국 국군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한 그 중요하고 껄끄러운 협상을 진행하기 전에 미국은 우리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이렇게나 신경 쓰고 있다는 제스처를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실제로도 중국의 위협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로 얼마 전까지 방위비 더 많이 안 주면 당장 방 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트럼프의 발언과는 완전히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와 주한미군이 미국에게 얼마나 큰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미국의 태도 변화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담당자 분들도 이런 주한미군, 그리고 나아가 현재 미국에게 있어 대한민국이 가지는 그 어마어마한 실제 가치에 대한 지피지기를 잘 하시오. 부디 이 관세 협상 이후 이어서 맞이하게 될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한미군 및 방위비 관련 협상에서 과거 서희가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슬기로운 기질을 꼭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조금만 있으면 드디어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은 하루 연차까지 쓰신 분들은 최대 10일까지 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길고도 달콤한 연휴 기간 동안 늦잠도 충분히 많이 자고 또 다이어트 걱정은 잠시 미뤄두고 맛있는 것도 엄청나게 먹으며 다들 많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아주 많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부모님이나 내 주변 고마운 지인들에게, 그리고 특히 너무 고생해준 바로 나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또 가질 수 있는 그렇게 편안하고 의미 있는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게 세상 이치인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지렁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와 비슷한 황당한 상황에 있는 다른 나라들, 특히 유럽의 강국들 또한 그냥 동네 서클이 아닌 다 원래 한따까리 하던 강한 국가들이며, 또 일본 역시 물론 그 땅이 생긴 건 아주 큰 지렁이처럼 생기긴 했지만 절대로 그냥 지렁이가 아니며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굴욕과 피해를 앞으로도 계속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국가들이기 때문에 최근 미국의 행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 면에서 매우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미국이 꿈꾸고 있는 제조업 부활이라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 꿈을 그나마 가능토록 만들어줄 수 있는 첨단 산업 기반 구축부터 세계 최고의 조선업 기술력까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미국의 유일한 동맹국이자 어쩌면 그동안 미국에게 모든 면에서 가장 우호적으로 물심양면 최선을 다해온 의리 있는 국가이자 또 지금까지 미국에게 가장 우호적이었고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이든 때부터 이어 트럼프에 와서도 사실 거의 억지와도 같은 무리한 요구에 가장 적극적으로 웃는 얼굴로 응대를 하며 국내 GDP 포기와 수천 수만 개의 일자리를 포기하고 미국에다가 수억 달러짜리 공장들을 세우고 또 그 제조업 기술력을 미국과 공유하며 그렇게 미국의 경제와 제조업 부활의 꿈을 위해 노력한 그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지금 다시 봐도 정말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로 황당한 대규모 체포 및 구금 사태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2주 가까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에서 톱 뉴스로 다루며 정말 지겨울 정도로 보도했기 때문에 굳이 그 세세한 내용이나 결말에 대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랬던 미국 내에서 그리고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최근 커다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우리에게 너무 큰 실수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급하게 수습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일단 이 모든 발단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 토리 브레넘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의 경우 조지아주에서 우리 한국 직원분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커다란 사건이 터지자마자 마치 엄청난 자랑을 하듯 자신이 가장 처음 이 현대차 공장 문제를 이민세관 단속국에 신고했다며 그것도 한 번도 아닌 여러 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여자분은 내년에 치러질 중간 선거에서 조지아주 12선거구의 하원 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아마 자신이 한국의 공장을 이렇게 신고하고 그 많은 한국 직원들을 한국으로 강제 추방이 되도록 만들면 그게 자신의 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온 세상의 자랑이라도 하듯 바로 내가 그랬어. 이 모든 게 다 내 덕이야. 자신의 SNS는 물론이고 여기저기에다 그 사실을 바삐 알렸던 사람인데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장이 멈춰버리자 그게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자 보통 이런 사람들이 늘 하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아무도 납득하지 않을 오리발을 내밀며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한국인들의 비자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누차 말하지만 절대로 그걸 신고한 게 자신이 아니라는, 아니 자기가 본인 SNS에다가 그리고 여러 언론들에다가 직접 이야기한 것들이 셀 수도 없이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신고를 한 이유는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없애기 위해서이며 또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라고 당당하게 주장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너무도 성의 없는 푸실한 거짓말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급하게 입장을 바꾸어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이유는 이게 실제로 한국 공장과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체포가 진행되고 나니까 첫째는 그 체포의 과정이나 명분이 생각보다 너무 허술하고 부당했다는 것이 지금 미국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며 비난을 받고 있는데다, 둘째는 그 체포 작전 때문에 현재 공장의 완공이 앞으로 최소 2-3개월 더 늦어질 예정인 것에 더해 셋째, 공장이 완성되고 나면 생겼을 최소 8,000명에서 약 1만 명 가량의 현지 조지아주 미국 노동자들의 채용 부분도 지금 불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그녀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모두에게 해가 되는, 특히 미국과 조지아주 미국 국민들에게 크나큰 손해를 입히는 정말로 엄청난 일을 해낸 것입니다. 미국 켄터키에 있는 포드 자동차 공장에 다닌다는 포니보이라는 근로자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틱톡 계정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그 영상은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영상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의 제조업은 한국 없이는 아예 돌아갈 수가 없다. 이건 그냥 현대차의 문제가 아니라 포드나 쉐보레 등 가장 미국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그들의 공장 설비와 최신 장비들을 모두 한국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이 와서 설치하고 그 사용 방법을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인데, 한 예로 자신이 다닌 켄터키 글렌데일의 포드 공장 역시 건물 설계부터 기계 설치 및 세팅까지 모두 다 한국의 SK 엔지니어링에서 진행했고, 그래서 지금 만약 갑자기 그 한국인들이 모두 미국에서 사라져버리면 공장을 제대로 돌릴 수도, 또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할 수도 없으며 그 결과 공장들이 전부 멈추게 되어 수만 개의 미국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멍청이들이 이런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미국과 조지아주에 수십억 달러치 손해를 끼친 것에 더해 심각한 외교 문제까지 만들어버렸다며 분노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한국은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데 어째서 우리는 그들을 박해하고 있나라고 되물으며, 지금 당장 자신의 공장에서도 300만 불짜리 기계가 고장이 난 상태인데 북미에서 이 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멀리서 한국 기술자와 한국어 통역사들을 어렵게 불러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때까지 미국 회사의 현지 유지 보수팀은 그저 무기력하게 기다리고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라고 전하며 지금 미국의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포니보니의 말은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타임즈 같은 미국의 주류 언론들과 그리고 BBC와 같은 유럽의 대표 언론들에서 하고 있는 주장과 맥을 정확히 같이 합니다. 즉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원하고 또 동시에 미국 내에서는 그 시설들을 감당할 인력이 없으면서도 어째서 이렇게 그 한국인 노동자들을 사슬로 결박해 대대적으로 뉴스에 보도되는 장면을 만들었는지 비난하며, 어떤 경우든 지금의 이런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크게 방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BBC의 경우도 한국은 미국에게 관련 비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무려 50번이나 요청을 했고, 또 한국은 미국에게 최고의 동맹이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조치를 취했다며 보도했을 정도로, 뭐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긴 한데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세계 언론들 모두 한 목소리로 이번 사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한 트럼프는 최근 언론을 통해 성명을 내기를 미국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환영한다. 그래서 자신은 최근 체포된 한국 노동자들이 미국에 계속 남아 미국 노동자들을 계속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 대부분이 거부하고 귀국을 해버렸다고 말하며 자신은 외국 투자와 기업을 겁주거나 그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밝히며 원래 사과의 말이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같은 것은 거의 절대로 하지 않는 트럼프의 특성상 이 정도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대한 사과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 이 사태로 인해 한국인들이 지금 무척 화가 나 있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번 사태 초기 사슬을 차고 구금이 된 수백 명의 한국인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문의했을 때 미국의 이민국에서는 지금 그저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 대처했던 초기의 모습과는 상당히 많이 바뀐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런 태도 변화를 보이자마자 지금 한국 공장 완공 지연과 한국 기술자들의 귀국으로 인해 기존 계획에 커다란 차질이 생겨버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 경제개발청장의 수장인 트립 톨리슨 또한 성명을 내고 지금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던 그 한국인 노동자들은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고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그 장비의 사용법과 배터리 셀 관련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며 우리는 그 한국인들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 그들이 겪은 실망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 한국인 노동자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트럼프의 한국 달래기에 말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정말 웃기게도 톨리슨 경제개발청장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같은 날에 사건이 있었던 조지아주 또한 공식 성명을 내면서 한국은 조지아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라며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성명을 냈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인 것이 미국이 투자를 해달라고 해서 한국의 공장들을 포기하고 그 많은 돈을 들여 LG도 현대차도 그리고 삼성과 SK도 모두 미국에다 각각 수십억 달러짜리 거대한 공장을 세우며 미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어주고 있었는데 또 거기다가 한국인 기술자들이 없으면 그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그 공장들을 완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애초에 그 명분도 불확실한 데다가 심지어 대부분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미국 정부 기관 역사상 단일 작전으로는 가장 커다란 규모의 체포 작전을 진행해서 무려 일주일 넘게 사슬에 묶여 이동하고 감금시킨 후 결국 귀국하게 만들어 지금 모든 공장이 올스탑 되도록 만들어 결국 소중한 동맹인 한국인들에게는 커다란 상처를 주게 되었고 또 외교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린 데다 무엇보다 미국과 조지아주 경제에 지금 커다란 피해가 가도록 만들고 있어. 도대체 무슨 생각에 무엇을 얻고자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번에 우리가 한 가지 얻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상대의 무리한 요구에 호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응하고 돕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게 고마움이 아닌 이런 사태와 같은 충격적인 보답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또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일이 이렇게 일찍 생겨버린 것은 앞으로 곧 텍사스와 일리노이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의 대형 반도체 공장들이나 그 외 LG와 현대차의 투자와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완료되기 전에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겨버려 이제는 우리도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긴장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준 점은 한편으론 매우 중요한 백신을 맞은 것이 아닌가 싶어. 앞으로 남은 관세 협상 및 곧 다가올 에이펙 모임에서의 미중 협상의 그 중재자 역할에 있어 더욱 치밀하게 대비해서 최근 이 황당한 상황이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eart.